복습을 한번 할 건데, 먼저 지도를 조금 확장을 시킬게요. 왜냐하면 15세기 신항로 개척이 있기 전까지 요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이 안 됐어요. 여기는 그냥 인디언들 사는 문명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제대로 된 4대 문명이 형성되는 곳도 요 구대륙이고, 그리고 요 구대륙에서 계속 이후에 뭐 중국 문명, 인도 문명, 서아시아 문명, 그리고 뭐 유럽 문명들이 발달돼 가기 때문에 여기는 신대륙은 조금 제껴두고 15세기 전까지는 제껴두고 그렇게 좀 봅시다. 아유 넓어졌다, 그지? 자, 일단 네 개의 4대 고대 문명지들은 모두 똑같이 어디서 문명이 발생했죠? 큰 강 유역, 그리고 건조기후지대. 주변은 다 건조한데 큰 강이 딱 거기 흘러. 그럼 모여 살 수밖에 없거든. 사람들이 한데 뭉쳐야 거대 사회적 단위가 형성되고, 그래야 문자도 발명되고 고도 기술도 나오고 뭔가 국가 체제도 발전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니까, 건조기후지대 큰 강유역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거기에서 거대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언어도 탄생하고 국가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자, 큰 강 네 군데가 이제 4대 문명 발상지가 되겠습니다. 얘가 황하강이었죠. 황하. 요 밑으로는 사실 양쯔강이라는 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중국을 두 개로 나눌 때 강남과 화북으로 나누죠, 그죠? 그 경계가 되는 강이 양쯔강이에요. 이것 이외에도 뭐 주장강, 메콩강 같은 네 개 강이 여기 있는 히말라야 산맥 위쪽 여기서 딱 발원해서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 엄청 높은 산맥이죠. 이렇게 딱 있고요. 어쨌든 요 황하강이 흐르는 요 일대, 여기에서 형성된 문명이 바로 뭐가 되겠다? 황하 문명이 되겠죠. 중국 문명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쪽으로 흐르는 게 무슨 강? 인더스. 여기는 이제 겐지스입니다. 겐지스. 나중에 힌두교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물 나중에 배울 거야. 여기는 인더스 강이 있죠. 인더스 강의 중상류에 있는 요 일대. 여기에서 형성된 문명이 바로 인더스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지? 여기도 역시 사막 일대 딱 하천이 흐르면서 여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국가도 탄생하고 문자도 만들어지고 뭐 고도 기술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다음 해볼까?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이렇게 시리아, 이집트로 올라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유프라테스강.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티그리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요 두 개 강이 흐르는 요 사이 쪽이 여기가 어때? 다 사막지. 여기 다 사막인 거 알죠? 이라크 막 이란 막 시리아 다 사막이잖아요. 여기 큰 강이 딱 흐르는 요 가운데 쪽이 요 반달 모양 있죠. 요 비옥한 평야지대 여기에도 사람들이 왕창 모여 살면서 뭔가 거대 문명지를 막 만들 겁니다. 그지? 국가도 탄생하고 문자도 만들어지고 고도 기술도 나오면서 그렇게 발전할 겁니다. 여기가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시 뭐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 지나가죠. 그죠? 맞죠? 요 하구 쪽의 평야지대, 여기에 사람들이 와장창 모여 살면서 여기에서도 문자가 발명되고 국가 체제가 등장하고 뭐 그죠? 뭔가 기술도 발달하고 하게 돼요. 여기를 우리가 무슨 문명? 하나?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지들이 있어요. 요 네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4대 고대 문명. 4대 고대 문명이라고 하죠. 다 청동기 시대 때 이제 문명지가 막 형성이 되고요.
큰 강유역 건조기후지대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요 문명지들에서는 다 국가체제도 나올 거고 언어, 문자 이런 것들도 막 발명이 될 거고 맞죠? 그런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되지? 좋아요. 먼저 1번. 1번이 중국 문명이라 그랬지, 그지?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인데. 중국 문명, 황하 문명 여기에서 3개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나라 이름이 3개입니다. 하나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3개의 나라가 요 청동기 문명, 황하, 중국 문명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라는 특징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뭐 특징 잡을 게 없습니다. 뭐 있었다는 흔적도 뭐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상나라 그러면 은허 유적지죠. 무슨 유적지? 그래서 이걸 은나라라고도 불러요. 또 여기에서 문자 하나 딱 나오잖아. 뭐 거북이 배 앞껍질에다가 딱 신께 막 길을 흉을 점치는 막 이런 문자. 뭐 갑골 문자죠. 그죠? 갑골 문자. 됩니까? 근데 갑골 문자를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 얘기했잖아. 신께 길흉을 어떤 주요 사건 길흉을 점친다니까 신정정치. 다시 뭐라고? 신에게 뜻을 묻는 신정정치의 모습을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맞죠? 또 상나라는 특징적으로 달을 기준으로 어떤 그 날짜를 계산하는 음력, 태음력, 알겠죠? 이런 것들을 썼다는 흔적들이 보여요. 다음 주나라. 주나라는 요 상나라보다 조금 국가 규모가 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모든 곳을 다 돌아보기에는 힘든 거야. 국가 규모가 커지니까 교통도 발달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왕은 중앙을 통치하고 지역 곳곳을 누구에게? 자기의 형제나 사촌에게 가장 믿을 만한 게 핏줄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들에게 뭐 조세징수권, 군사권 같은 통치권 일체를 그들에게 일임하는 뭐 혈연적 봉건제 기억나니? 혈연적 봉건제 이런 것들을 막 시행을 했던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중앙은 그냥 누가 다스리대? 왕이 통치하되 지역 곳곳은 자기의 형제나 사촌 제후들에게 통치 권력 일체를 일임하는 그런 통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후를 봉해서 세운다. 그래서 봉건제라고 부르죠. 그럼 봉건제는 중앙집권, 지방분권? 중앙으로 모든 권력이 일체화되어 있는 거야?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킨 거야? 분산시킨 거죠. 아예 뭐 군사권, 뭐 행정권, 조세징수권이 다 넘어가 있는 거니까. 알았지? 이 중앙과 지역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가족 관계를 어떻게든 바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혈육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큰 집과 작은 집들 간의 종법 질서, 가족 내 질서를 종법 질서라 그래. 그 가족 내 위계 종법 질서를 엄청나게 강조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가족 내 종법 질서를 무지하게 강조했던 면들이 있고요. 중앙에 있는 왕은 내가 지역에 있는 제후들보다 더 낫다. 내가 왕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런 걸 내세우거든요. 하늘의 명이 가장 덕이 있는 나에게 있다. 천명사상, 덕치주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신이 왕이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문명을 쭉 봤고요. 두 번째, 여기 무슨 문명이라고? 인더스. 됩니까? 인더스 문명. 이 두 번째 인더스 문명이 있는 요 일대 쪽은 계획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만들었던 특징이 좀 보여요. 그래서 계획도시. 무슨 도시? 계획도시. 그 유적지 이름이 하라파 유적, 모헨조다로 유적 이런 유적지거든요. 하라파. 지역 이름이야. 모헨조다로. 안 외워도 돼. 그냥 이게 나오면 인더스 문명지구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알았지? 요 유적지에서 발견이 돼요.
계획적으로 미리 계획을 짜놓고 거기 위에 얹어 도시를 만든 것으로 보여. 그래서 배수로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도로도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모습. 거기다 공중 목욕탕 이런 것들까지 가운데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형 문자,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 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데 해석이 안 돼요. 분명히 이거 그림 문자인데, 형태를 본떠 그림 문자인데 왜 해석은 안 돼요? 그 다음 여기도 국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국가 이름 같은 건 안 전해지는데요. 그 나라의 엠블럼으로 삼는 문양이 하나가 전해집니다. 뭐? 일각수 문양. 다시 뭐라고? 일각수. 일각이니까 하나의 뿔 하나, 유니콘. 말에 머리 달린, 뿔 달린 유니콘. 이게 그 나라의 어떤 엠블럼 상징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각수 인장이 특징적으로 좀 발견이 되고 있죠. 됩니까? 3번 문명지가 메소포타미아. 기억나죠? 4번 문명지는 이집트. 기억나죠? 근데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하고 이집트 문명지하고 요 두 군데는 좀 상반된 성격들이 좀 보이거든요. 어디가 개방적 지형입니까? 사방으로 다 열려 있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방에서 어디서든 올 수가 있어서 여기는 개방적이고, 이집트는 어때? 위로 지중해, 밑에 사하라 사막,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요 길목만 차단하면 여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로부터 완전 고립된 폐쇄적인 형태죠. 어디가 이민족 침입이 잦았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왕조 교체도 잦았고, 그리고 이민족 침입도 잦았고. 아무래도 현실 지향적인 성격이 있을까? 다음 생, 내세에 관심이 많을까? 현세지향적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워낙에 전쟁도 잦고 한 곳인데 현실이 안정돼야 뭐 다음 생 내세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여기가 어때? 4번 이집트 문명지가? 그렇지. 폐쇄적 지형, 오랜 왕조, 통일 왕조가 오래 유지되었고 안정된 현실에 기반하여 내세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스핑크스, 피라미드, 사자에서 미이라 만들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는 현세지향적 성격이 지구라트라는 계단형 신전이 있거든요. 그 입구에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현세지향적 성격이 그대로 보여요. 물론 얘네들도 현세지향적이라고 신을 안 믿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종교를 믿고 신을 믿는 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 사고가 발달되기 전이니까. 그런 어떤 미지의 것에 어떤 기댈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쾌락, 안정, 삶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강해서요. 길가메시어 그냥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큰 고민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어떤 길가메시에게 조언하는 그런 식구 같은 게 길가메시 서사시거든요. 그게 신전 밑에 딱 써 있어요. 현세지향적인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근데 죽은 자가 어찌 저승으로 올라가는가 막 사자, 죽은 자의 길 막 이런 사자에서 만들고 막 이건 여기는 4번 지대죠. 되십니까? 어디가 십진법을 쓸까요? 하나는 십진법이고 하나는 육십진법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십진법이겠죠. 왜? 얘네가 육십진법이니까. 메소포타미아. 딱 여섯 글자냐, 이제. 육십진법, 십진법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다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어떤 문자가 발견된다? 점토판에다가 갈대 끝으로 쐐기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글자 쓰는. 쐐기 문자? 설형 문자라는 문자가 여기서 발견이 되죠. 됐습니까? 반면에 여기는 이집트 문명지에서 무슨 문자? 여기도 상형 문자 형태기는 한데 여기는 어디다 기록을 했다는 게 특징이야. 나뭇이파리를 막 긁어서 말린 파피루스. 이게 뭐 종이 원형이다라고 이들은 말하는데 솔직히 종이 원형 아니야. 근데 뭐 나무로 한 거니까 종이 비스커무리한 겁니다. 페이퍼의 어원이에요. 파피루스라는 데다가 기록했다는 뭐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일까? 이집트 지역일까? 바빌로니아 왕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왕국이 바빌로니아 왕국. 그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었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주의법 막 이런 거 내세웠던 함무라비 왕도 유명하죠. 기억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면 개방적 지역 맞죠? 그래서 이민족 침입이 잦아서 왕조 교체가 졸리 많아요.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그냥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이민족 침입이 잦았고 그러다 보니 뭐 했다? 왕조 교체가 잦았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얘네는 무슨 지향적? 현세 지향적. 이 성격을 뭘 통해 할 수 있다? 신전이었던 지구라트라는 계단형 신전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무슨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알겠죠? 이걸 통해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다. 됩니까? 여기에 문자는 무슨 문자? 갈대 끝으로 점토판에다가 긁어 쓰는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몇 진법? 60진법. 알겠죠? 이런 특징들을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은 달을 중시한다 아니면 태양을 중시한다. 에이, 이집트가 태양이었죠.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을 라라 그러거든.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그 지배자를 파라오라고 부르죠. 되십니까?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달. 내 이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니까 달.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나중에 이슬람교도 달을 되게 중시해. 초승달. 알았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달을 중시해 달. 음력 쓰고 막 그래. 이집트 문명 여기는 폐쇄적인 지형이죠. 사방에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된 통일왕조가 쭉 지속되고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이 안전되니 어때? 현세지향적이지 않고 죽고 나서의 세계, 다음 생, 내세를 지향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죠. 됩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나와? 피라미드, 스핑크스, 사자의서, 미라, 알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글자는 어디다 썼다고요? 종이 비스꾸무리한 파피루스에 기록했다는 상형 문자가 있고요. 여기는 60진법이 아니고 몇 진법? 10진법. 알겠죠? 이런 걸 쓴다. 이런 특징이 있죠. 얘네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태양을 뭐라고 부른다고? 라. 라. 돼요? 중국말로 라는 뭐라고? 모르면 이거 못 먹을 텐데 너. 네가 좋아하는 중국 음식 중에 하나인데 매운 마라탕. 중국말로 라가 맵다요, 맵다. 알겠죠? 그래서 중국 꼬맹이들은 매운 거 먹으면 뭐해? 라 막 이래. 라 막 맵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게 이집트 말로는 뭐예요? 태양을 뜻해, 태양. 알겠죠? 되지? 좋습니다. 그럼 얘네는 양력 쓸까, 음력 쓸까? 연도 계산하는, 날짜 계산하는 양력 쓰겠지, 양력. 알았지? 자, 어깨 한번 펴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것들입니다. 그지? 오늘 진도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별도의 문명들을 좀 볼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에게 문명에 대해서 볼 건데, 사실 4대 문명지 이 네 군데 문명이 가장 거대한 문명지들이고요. 요것 이외에도 쬐깐한 문명지들이 있어요. 짜잘한 문명지들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섬이 크레타 섬이거든. 무슨 섬이라고? 내륙의 그리스 끝에 있는 여기가 미케네 지역입니다. 크레타 섬과 미케네 있는 지역 요 두 군데, 여기에서 형성된 해양 문명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 문명으로
로마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거든. 그래서 서양 문화의 그리스가 서양 문화의 원천이거든. 그리스 로마 문화로부터 서양의 문화가 뿌리를 이루게 되는데 그 그리스 문화의 원형이 바로 여기는 에게 문명으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알았지? 그래서 다섯 번째 있는 에게 문명은 요 일대입니다. 크레타 섬과 미케네 지역. 됐습니까? 되죠? 그래서 에게 문명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크레타라는 섬 지역이 있고요. 미케네라는 약간의 내륙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도 바닷가입니다. 근데 크레타 문명은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궁전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크노소스 궁전. 그래서 꽤 체계적인 나라가 성립이 돼 있었던 것 같아. 궁전이면 뭐 왕이 기거하던 곳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것도 발명되고 있고요. 크레타 섬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명을 크레타 문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케네 문명은 특징적인 게 요 크레타 섬 말고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서인데 요 지역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아주 상무적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 지향적이고 뭐 이런 성격을 말해. 알겠지? 그래서 미케네 지역은 아주 전쟁 지향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 것 같아. 그리고 트로이 목마 전설 알죠? 아마도 여기 있는 미케네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여기 어딘가 있는 트로이 지역을 공격 들어가면서 있었던 그 일화를 그 전설로 만든 것 같거든. 아킬레스 얘기 나오는. 알았지? 그래서 트로이의 전설이 요 미케네 문명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트로이 전쟁.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실제 있었던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되게 그 역사자들이 관심이 많았어. 근데 실제로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 가보니까 그 흔적들이 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알겠죠? 사실이 아닌가, 저게. 진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전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은 거의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듣겠죠? 되지? 요게 이제 에게 문명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페니키아하고 헤브라이입니다. 페니키아하고 헤브라이. 페니키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있는 요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있죠? 요 일대 쪽에 있었던 나라인 것으로 보여요. 그게 페니키아. 다시 뭐라고?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다 건너 이쪽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카르타고 지역을 식민지화 시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꽤 해군 병력의 어떤 전투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카르타고를 식민지화 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되죠? 그리고 페니키아에서 표음 문자의 문자가 발견되거든요. 다시 무슨 문자? 표음 문자. 표음 문자가 뭐야? 상형 문자 그러면 모양을 본떠서 문자로 만든 게 상형 문자죠. 그럼 표음 문자는 뭐를? 소리를 표시한 거야. 소리를 가지고 본떠 가지고 문자를 만든 거야. 우리 한글이 표음 문자라 그랬죠, 그죠? 맞죠? 또 영어가 표음 문자예요. 어? 뭐예요? 크로. 읽잖아요. 크로, 리얼로, 그죠? 읽잖아요. 이게 소리 그대로 본뜨는 거거든요. 알파벳도 뭐예요? 표음 문자예요. 알았지? 근데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가 페니키아에서 나와요. 이 표음 문자, 여기서 사용했던 표음 문자가 뭐였던 것 같아?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인 것으로 보여요.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요 일대 7번.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일대까지 걸쳐서 요 바닷가 쪽입니다. 여기는 헤브라이라는, 다시 뭐라고?
헤브라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헤브라이. 헤브라이는 다른 거는 뭐 별로 볼 게 없고 헤브라이에서 나타난 종교가 있어. 여기에서 등장한 종교.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 뭐 크리스트교. 종교가 뭐예요? 없어요? 뭐 로마 카톨릭 개신교 같은 우리 그 하나님의 복음 있잖아. 마치 크리스트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같이 믿는 이 크리스트교가 사실은 헤브라이에 이때 여기서 등장한 게 유대교거든. 이 헤브라이의 유대교로부터 파생되는 거야, 다. 이해되죠? 또 이슬람교도 뭐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슬람교도 사실은 여기서 등장한 유대교로부터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유대교나 크리스트교의 그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의 원형이 바로 여기 있는 유대교인데, 헤브라이의 유대교인데,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둬야 돼. 여기서 뭐가 등장한다? 유대교. 됩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믿고요. 됩니까? 또 유대교에서는 최후의 심판. 다시 뭐라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최후의 이 땅에 심판을 할 자가 내려올 거다. 알겠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다. 믿으세요, 빨리. 그러니까. 알았죠? 나도 무교예요. 알았지? 어쨌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알겠지? 또 천국과 지옥의 개념. 다시 뭐라고? 다음.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아들 사제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메시아.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 그지? 이게 유대교야. 근데 기원전 4년경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바로 메시아다. 알겠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알겠죠?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믿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크리스트교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도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대신에 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게 크리스트교예요. 이해돼요? 이슬람교 뭔지 알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이 죽였거든.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몰랐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였어? 유대인들이 죽였어. 사기꾼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보냈다는 거야. 7세기경에 메시아를 다시 내려보냈다는 거야.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까. 알겠죠? 그래 다시 내려온 사람이 누구다? 그게 마호메트, 무함마드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게 이슬람교예요. 알아듣고죠? 오케이. 어쨌든 헤브라이 그럼 뭘 하나를 잘 기억하자? 유대교, 여기서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대교가 탄생하게 된다. 나중에 이 유대교로부터 뭐가 파생돼요?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 같은 게 다 파생되게 되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 있는 지역에 유명했던 왕 한 사람이 있어. 아주 지혜롭기로 유명해, 이 왕이. 이 헤브라이라는 나라를 이끌었던, 그죠? 누구야? 솔로몬이죠. 맨날 솔로몬의 지혜 그래가지고 말하는 그 솔로몬 왕이 여기는 헤브라이의 왕이었던 자예요. 이해됩니까? 요때가 이제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종국에는요
이 전성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헤브라인은 두 개 나라로 분열돼요. 유대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두 개 나라로 나중엔 분열되게 됩니다. 되죠? 되십니까? 요 정도로 해서 헤브라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히타이트. 다시 뭐라고? 히타이트. 히타이트 그러면 같은 요 터키반도에 있는 요 일대 쪽에서 형성됐던 문명으로 보이는데요. 특징적인 건 요 히타이트가 철제 무기를 처음으로 썼던 애들인 것 같고요. 전차 같은 것도 활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투력이 꽤 셌던 민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초입에 있는 나라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도 있었다는 거 정도.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요거 관련된 거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그리고 진도 또 오늘 좀 더 나갑시다. 중국 문명 좀 더 나갑시다.